안녕하세요. 나른한 점심시간 뉴스로 바사삭 깨워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연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공사 측이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건데요. 사측이 대규모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2,200여 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4.5%에 달하는 겁니다. 노조 측은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하게 된다면 평일 서울 지하철의 대부분 노선은 평상시에 79%대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탈레모님 오늘은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 네. 심은정님 푸대하이, 네, 바하, 네. 임금님 위에 캔디님 바삭하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클님이 하루 시작에 자기 칭찬을 하는 것이 그 하루를 더욱 윤택하게 한다고 하네요. 뭔가 칭찬할 거리를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룰루님이 바사삭은 댓글을 너무 잘 읽어주셔서 좋아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제우티님이 뉴바 하셨는데요. 살살님 안녕하세요. 여행작가님, 네, 쭈님 안녕하세요. 왕 알렉산더님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출석합니다 하셨고, 이사나님이 지하철 출퇴근 대란이 우려될까 걱정되네요 하셨습니다. 시스토리님 오늘도 바사삭으로 출근요 하셨고, 참차님이 바사삭 친구들 바사삭 많이 생각나고 계절 뉴스도 바사삭한 뉴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10월 18일 수요일 뉴스 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를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어리님이 저를 튀겨주세요 하셨는데 어떻게 튀겨드릴까요? 바삭한 뉴스로 튀겨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보궐선거 이후의 민심이 뭘 원하나. 그럴 때 용산 대통령실은 어땠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대통령실의 국정기조에 변화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는 여권의 분위기를 물어봤을 때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구체적인 거는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윤 대통령이 당에 전달해달라고 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이게 윤 대통령이 내놓은 공식적인 메시지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같은 의견을 당에 전달해달라고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당부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여권,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두 가지 지점에 좀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두 가지 지점에. 네, 일단 첫 번째는 당에 전달해달라. 이제 당에 전달해달라라는 거는 결국 용산 대통령실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의 변화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읽힌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차분하게 대응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해석은 결국 이제 차분해야 된다라는 거는 차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대통령 역시도 충격을 받은 것이다.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의 변화를 요구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 기조까지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예정된 일정들이 있거든요. 제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1월 초중순쯤에 수석들하고 행정관들이 대규모로 나올 거예요. 총선 출마. 네, 총선 출마 대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꽤 한 20-30명 정도 될 거라고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공천 받는다라는 건 아닌데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거 외에도 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내용들은 없지만 지금 일한 지가 1년 4개월 정도 좀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비서실장 일이 너무 경무기 때문에 그 정도 오래 하면 이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떤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예정된 일정대로 어떤 그 변화의 과정들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수석이랑 행정관들 바뀌게 되면 이미 그런 인수인계 과정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연스러운 변화 같은 것들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선거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제 수순으로 바뀌는 게 있을 것이다. 그렇죠. 또 장관이나 또 수석들 중에 총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나올 거기 때문에 딱히
굳이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밖에 없는 것들은 꽤 많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만 이제 물러났잖아요. 네. 일부에서는 이걸로 되겠냐, 이제 선거 패배의 책임이 이걸로 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이번 상황은 저도 이제 여기저기 좀 물어보는데 굉장히 명쾌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림이 조금 혼재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처음에 임명직 당직자들 총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 수도권 최고위원 2명하고 네. 그 다음에 임명직 당직자 1명 이렇게 3명이었는데 다 수도권 사람들이긴 했는데 다 최고위원들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냈던 거는 이제 영남권의 지도부였거든요. 임명직 지도부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또 이게 수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해석들은 뭐였냐면은 임명직 대 선출직의 대결이다. 아니면 이제 수도권과 영남권의 대결이다. 이렇게 좀 봤었고 그래서 내부에 힘싸움하는 거다. 이런 해석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힘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상황이라는 거는 절대자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내부에서 힘싸움 할 일도 없는 거죠. 그렇죠. 교통정리 딱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해줄 네. 테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여권에서는 가장 힘이 강력하고 또 절대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렇게 힘싸움을 하는 그림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모 관계자가 평가를 하기로는 그 사람은 정말로 이제 대통령하고 가깝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사람일 텐데 물러났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느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즉 이 얘기는 어찌됐든 간에 그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재돼 있어서 해석이 뚜렷하지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뚜렷한 정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게 좀 국민의힘 내부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양상들이 벌어지고 김기현 대표 나름대로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개혁안을 내놓고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이 김기현 대표에 대한 평가는 좀 어때요?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사실 그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어찌됐든 간에 버티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진 않고 임명직만 정리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냐면은 이해관계가 나름대로 다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맞는다. 일단 첫 번째로는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랑 운명을 같이 하겠죠. 그러니까 김기현 그렇죠.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은 최고위원들도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은 적어도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그때 당초에 이렇게 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을 때 그래도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면에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많이 나서야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런 인물들이 대체로 캠프에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안철수 의원, 뭐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선거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네, 선거에 연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해야 하기가 쉽지는 않은 맞습니다. 상황이다. 그렇게 좀 걸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실은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뭐 제명을 얘기하고 이런 상황으로 좀 다른 해결책을 제시를 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들 얘긴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기준점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게 그 허은하 의원인데 허은하 네.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의원총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끝내자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 김기현 대표 체제가 만약에 끝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모 관계자가 해준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용산에서 직접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직영으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원내 의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나면 전혀 다른 인물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훨씬 더 용산 체제에 가까울 거고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안면이 있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김기현 의원을 그 표현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비빌 구석이 있는 건데 그런데 아예 다른 사람이 오게 되는 거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요소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나마도 이 공천이라는 목표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봤다라고 좀 해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를 들으셨나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평가들은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이만희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아직 다시 한번 TK 쪽 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요구에 대해서 좀 수용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수면 아래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그건 아직 이제 공개적으로 좀 표출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4월에 보궐선거가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울산에 구의원 한 명이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쪽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울산 지역구이고 또 울산 그렇죠. 구청장을 오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두 번의 선거를 봤을 때 김기현 대표가 다 실패를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내년 총선도 맡겨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는데, 이게 수면으로 올라오지는 않는 그런 정도의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 따르면 국민의힘이 다음 주 혁신위원회 출범을 예고를 한 상황이고, 네. 이번 주말까지 혁신위원장 인선 작업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어요. 맞습니다. 이제 혁신위원장 후보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뭐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 결국 이제 혁신이라는 거는 예전에 민주당 상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해서 좀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를 짚어볼 거는 역시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가 된다. 그런 점도 좀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혁신위가 그렇게까지 성과가 있었나 싶으면은 사실 혁신이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위는 좀 그런 거는 맞습니다. 미흡했잖아요. 혁신위가 성과를 낸 사례는 없고, 사실 그나마 성과를 냈던 건 비대위 체제, 뭐 김종인 전 위원장 체제 이런 것들이 좀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점을 보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대표 체제를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공방이 좀 길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이제 왜 이 시점에서 안 의원이 이제 좀 점잖은 스타일이었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두 사람의 그 오래된 악연이 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안철수 의원 측에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철수 의원 측이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허락을 받고 이제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네.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당이 안철수 의원 필요로 한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뭐 18% 차이로 질 거다, 아니면 민주당에 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년 총선에서도 또 저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더라. 그래서 원래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반드시 이번에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짚어볼 만한 얘기는 그 이준석 전 대표 이제 문제뿐이 아니고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안철수 의원이 결국 수도권 중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제기할 주요한 인물들인데,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그런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큰 얘기를 못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불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 중진들이 나서야지 수도권 패배니까 더 중요한 문제를 짚어줘야 되는데 정작 그런 거를 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걸 네. 듣고 이제 뭐 헤어질 결심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좀 분분하긴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일단 이 전 대표가 선을 그었거든요. 이제 뭐 그럴 생각은 없다. 네. 근데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신당 창당에 대한 생각도 살짝 언급을 하긴 했어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맞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신당 창당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곧 분열할 것 같다, 분당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다만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모두 바른정당 만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들어봤을 때 어렵다라는 거 많이 느낀 상태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 그 세력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많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모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예측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헤어질 결심 안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듣고 나서 그 비윤계 쪽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에는 이 노원 쪽에 준비를 하겠지만 그게 잘 안 되면은 대구 쪽에 무소속 출마 정도를 열어놓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창당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네.
민주당 얘기 잠깐 좀 넘어가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시점이 언제가 될지 좀 네.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모양새예요. 어제 재판에는 출석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해서는 발언 시간도 30분이 넘었거든요. 네. 그 대장동 의혹 두 번째 재판이었는데 지난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건강도 안 좋고 또 이제 단식 중이었고 이래가지고 재판 전체가 80분 만에 끝났거든요. 네. 근데 어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대표 발언 몇 가지만 전해드리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좀 그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네. 자기를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 얘기 들어보면 제가 50년 징역 받겠는데 이런 일 왜 하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재명 대표 쪽에 물어봤는데 오늘도 복귀는 안 할 거라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정도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진 않는데 다만 당내에서 예측은 그래도 이번 주 뭐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복귀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검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 이재명 대표 수사 놓고 공방이 좀 벌어졌거든요.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검찰이 1년 넘게 전방위적으로 수사한 결과가 초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국민적으로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증 교사와 대북 송금까지 구속영장에 함께 넣었냐고도 비꼬았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발언들은 방금 다 들으셨다라고 봐도 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세 가지 혐의를 모아가지고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했죠. 네, 네. 모아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결국에 또 하나를 떼가지고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냈어요. 중앙지검에서 다 가지고 있다가 네. 이거 가지고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때 억지로 다 모아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송경호 검사장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게 받아쳤거든요. 네. 한 건 한 건 한 건 다 구속영장, 그러니까 구속이 될 만한 사안이고 그리고 그럼 각각 영장을 청구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던 내용을 방금 들으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사법부의 판단,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존중은 하는데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 또 다시 한번 반박하는 그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광경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원래 네. 검사들이 나와서 잘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야당 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하게 되면은 좀 그 소극적인 자세라고 할까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뭐 죄송하다라는 식으로 많이 하고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지금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서 전반적으로 특히 윤석열 정부 전반에 들어가지고 다 지금 정부 쪽에서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는 좀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항상 당 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더 앞에 서야 될 그런 판이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인 거 하나 전해드리면은 항상 그 국민의힘에서 당정청 뭐 이런 표현들이 원래 있잖아요. 그쵸. 당, 정부, 청와대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대통령실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를. 그러니까 뭐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안은 당연히 예전에 하던 대로 당정대로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되진 않아서 그런 표현이 나오진 않았지만 중간 과정에 논의 과정에 들었던 거는 그 정부 쪽에서는 대당정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인식 차이도 좀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건강 회복이 우선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복귀가 조금 늦춰지는 건 아무래도 뭐 급할 건 없다 이런 정무적 판단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실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하는 얘기는 이 대표가 굳이 지금 급하게 돌아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국감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국감은 이렇게 뭐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정부의 문제점이라던가 뭐 운영상의 잘못된 점 이런 걸 지적하는 좀 민주당에 유리한 시간이잖아요. 네. 즉 지금은 대여 공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재명 대표가 돌아오게 되면은 당내 문제로 시선이 돌아가게 되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오게 되면 해야 될 일들이 뭐 예를 들어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내 그 가결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많이 물어보게 될 거고 그렇죠. 기자들이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이슈 자체가 다 통합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당내 통합 문제에 대해서. 근데 요거에 아무래도. 대해서 입장을 밝히든 뭐 밝히지 않든 간에 그 문제로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의원들의 일반적인 평가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상황이 썩 좋지가 않잖아요.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뭐 나름대로 혁신을 하고 있고 혹은 이제 그 혁신에 대해서 여론이 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자중질환의 형태도 좀 일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또 이재명 대표가 돌아와가지고 그 국민의힘이 좀 안 좋은 상태를 또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굳이 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재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정무적으로 좀 늦추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보면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폭풍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의당이 1% 득표율을 기록했잖아요. 네. 정의당 당내 분위기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더 상황이 좀 어렵다, 혼란스럽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크게 패했다라는 건 많이 주목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골격 자체는 안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정미 대표 체제를 끝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상황이 안 좋냐면 권수정 정의당 후보가 1.83%를 얻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1.1%대면 사실 거의 다루지 않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언론사들이 예를 들어 뭐 삼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쓰려면은 적어도 5% 정도는 그렇죠. 나와줘야 네. 되고 정의당이 최근에 이번 선거 포함해서 3개의 선거에서 연이어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였는데 그래도 그 전에는 5% 정도의 그 득표율을 항상 얻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작은 수치가 나온 것이고 게다가 4위인 진보당 권혜인 후보는 1.38%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네요. 사실 양당 간에 정의당은 자신들이 그 선거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삼정당의 입지는 굉장히 굳건한 것이다. 정의당이 그렇게 된 지도 오래됐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진보당에 물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선거 목표 자체가 삼정당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자리를 뺏어 오겠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거의 비슷하게 득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이제 노선 투쟁이 시작이 된 거죠. 네. 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정미 대표 체제로 계속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굉장히 그 끌어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 활발한데 제가 정의당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안에 개파라고 부르진 않고 의견 그룹 뭐 이렇게 소그룹 이렇게 부르던데 5개에서 6개 정도의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서 3개의 그룹이 이정미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청년정의당 그룹. 네. 여기도 이제 사퇴하면서 총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대한신당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김종대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포함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물러나라. 비대위 형태의 그런 것들을 구성하자라고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해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포함된 곳인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좀 열려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준석 전 대표 아니면 뭐 금태섭 전 의원 그 새로운 권력 이런 것하고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선택하고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요 3개 그룹에서 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들은 좀 마이너한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메이저 그룹은 이정미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 인천연합이라는 곳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전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일단 그 메이저 이정미 대표가 속해 있는 곳이야 당연히 이정미 대표 체제를 유지하길 원하겠죠. 네. 그리고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후보를 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임론이 걸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 2개 그룹은 현 체제 유지를 원하고 있고 네. 나머지 3개 그룹은 반대인데 이제 크기로 보자면은 기득권이 훨씬 강한 편인데 다만 예측을 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이는 거는 이 3개 공격적인 그룹이 계속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오늘 또 토론회도 하고 또 연이어서 또 물러나라 이런 얘기들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상황 자체는 좀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버티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세 번째 권력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상황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힘싸움은 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여의도 이슈들 탈탈 털어보는 시간 명랑 핫토크 시간입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인사를 하다가 네, 바로 인사가 있어서 바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요 얘기부터 들어갈게요. 네. 국민의힘이 임명직 당직자 개편했어요. 김기현 대표 체제 2기 지도부가 당무에 돌입을 한 건데 이 얘기인 즉슨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쭉 가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의원총회의 결과고, 의원총회라고 하면 나름대로 당의 권위 있는 절차고,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에서도 일단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고, 다만 과연 김기현 체제로 총선 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반발이나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에요. 어제까지만, 오늘은 제가 못 봤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이렇게 정말 우리 총선 칠 수 있냐라는 당원들의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현실인데, 또 당의 이제 당협위원장, 내년 총선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또 목소리를 내실 수 없는 이유가, 저희가 또 당무감사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좀 의견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 참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패배했고, 그 패배의 원인 중 많은 분들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천 문제잖아요. 근데 이 공천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도급 인사, 여당의 지도급 인사가 책임지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여당은 잘못 없다라는 것으로 방증되는 걸 거고, 그렇다면 이 선거 패배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결국 대통령실로 향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차단시켜줄 수 있는 여당의 지도급 인사가 아무도 없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참 답답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군가 여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더라면 비판의 어떤 화살이 용산으로 향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정무적으로 아쉽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얘기 사실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대통령실로 향하는 예. 비난의 화살을 끊기 위해서는 뭔가 대표 체제 전환이 필요할 거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 화살이 결국 이렇게 쭉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겠죠. 지도부는 공천에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인식하는 꼴이 될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셨고, 마치 대통령께서 공천을 하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국민들께 더 확산시킬 수 있으니까, 그 선거에 대한 패배에 대한 비판이 용산을 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여당 지도부에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는 여당이고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좀 국민들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여당 지도부가 지금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못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김기현 대표 2기 체제, 이제 소위 말해 윤핵관 2기 체제가 출범했다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이 체제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제 당내에서 어쨌든 비판이 있고, 심지어는 뭐 보수 언론들까지 나서서 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선거에 이 정도로 참패를 했다고 한다면 누구 하나는 깔끔하게 책임을 져야 사실 이 사태가 좀 일단락이 될 텐데, 임명직 당직자 뭐 7명인가요? 8명 정도만 물러나는 것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선거 참패에 대해서 제대로 상황인식을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드러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특히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이제 비윤계 의원들, 이런 분들이 아마 총선이 다가올수록 김기현 체제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이렇게 참패를 하게 됐는데, 수도권 민심을 잡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사무총장에는 TK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단장이었던 그런 분을 이제 앉히시고, 일부 뭐 수도권 의원들을 배치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 특히 뭐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당대표, 이런 분들은 여전히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인 김기현 대표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당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김기현 체제로는 수도권 선거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위기론이 굉장히 팽배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공천 실무를 맡는 사무총장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TK 출신 이만희 의원이 맡았어요. 뭐 도로 영남당이다, 용산 눈치 보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저는 그 TK 출신의 사무총장 오신 것을 두고 용산의 눈치 보기다라고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원내 의원들 간의 협상의 산물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협상의 산물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사무총장이 내년 총선에 공관위원으로서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서 많은 원내 의원들이 사무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이 어수선한 상황이고, 당의 여러 가지의 그 다수의 의원들은 영남당 의원들이 지금 저희가 다수 의원들 차지하고 있고, 이 영남 지역의 의원들은 지금 어쨌든 내년 공천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우선 과제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무슨 검사 출신들이 뭐 TK로 온다, 뭐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낙하산으로 이제 온다 하다 보니까 영남당 의원들 사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이 사무총장을 뭔가 영남 지역의 의원을 모셔오는 것이 영남권에 있는 다수의 의원들과의 어떤 협상의 산물, 타협의 결과물 아닌가. 좀 그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뭐 아까 얘기하신 거에서 거의 비슷한가요? 네, 비슷하죠.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요직인 사무총장 자리에 여전히 TK 출신의 친윤계를 앉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변화의 의지가 제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개편안이 국민들에게 정말 뭐 혁신적인 개편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정도로 이제 선거에 지고 나면 뭐 이것이 아무리 보궐선거라고 해도 의미를 축소하려고 해봤자 이미 선거 운동하는 기간, 유세 기간에 사실 지도부가 총동원령까지 내려져가지고 다 같이 열심히 유세도 하고, 이른바 뭐 여당 내에서 좀 이름 있고 인지도 있는 인물들도 굳이 와가지고 이제 다 유세도 해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판을 키웠던 거는 국민의힘이었었고, 근데 이제 와서 이 선거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이 선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축소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는 굉장히 비겁한 자세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까지 공들였던 선거에 이 정도 격차로 패배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도부가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를 청산하고 비대위로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수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은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그 기자회견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곤란한 질문 하시네요. 이준석 대표의 이제 팔뚝으로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네. 저는 안경 쓰고 있는데 안경 여기로 집어넣어서 닦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아, 네, 알이 없는 안경이었다. 아, 네. 뭐 저는 네.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뭐 그 내용 자체, 논리적인 메시지 자체는 저는 분명히 여당하고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실 내용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께서 출범한 지 2년 차를 향해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측면은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에 뽑았을 때 그 어떤 상징과 지금의 어떤 모습이 좀 괴리되어 있는 형태이지 않나, 그것이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처럼 그 내용들, 대통령께서도 뭐 무오류의 사람은 아니시니까요. 분명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고쳐 나가면 저는 대통령께서 다시 국민들께 더 사랑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메시지는 되게 의미 있는 메시지였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대통령하고 감정이 아직도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뭐 감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 사감이 있다라는 것은 후보 시절 때부터 워낙 많은 언론에서 다뤄서 알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그 메시지 자체에 너무 감정을 녹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준석 전 대표도 대통령 향한 감정을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또 대통령도 감정이 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감정 같은 것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개인의 어떤 사인 간의 감정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두 분이 내년 총선만을 생각하고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기자회견을 한 거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더 키우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시지는 제가 봤을 때에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도, 근데 이준석만큼 말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저 내용으로 여당 안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저 정도의 내용, 합리적인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냐, 그렇게 묻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물 만난 고기처럼 지금 이 사실 여당에 굉장히 안 좋은 형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 이 김기현 지도부나 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굉장히 정확하게 꼬집으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 내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자신감을 키우고 본인의 역할론을 키우기 위한 정치적인 승부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것을 SNS에 쓸 수도 있고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방송에 나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뭐 최상병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눈물을 훔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눈물이라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던 데에는 저는 어느 정도 계산이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지금의 형국을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 내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는 뭐 언론에 출연하는 횟수도 많이 적어지고 또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다뤄지는 횟수도 적어지고 이랬었는데 사실 일종의 이선 후퇴를 하다가 이제 다시 저는 한 번 더 무대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지개를 핀 지는 좀 오래된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날아보겠다 이런 일종의 신호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김기현 체제 2주 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주가 아니다 일기예보다 이러면서 이제 덧붙이긴 했는데 얼마나 싫을까요?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싫을까요? 일기예보다 일기예보 한다고 비 오진 않지 않냐 이러면서 2주 본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도 뭐 결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사실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은 어느 정도 건강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제 의견이 아니라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당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려의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 것은 현실이에요.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 2주라고 말했던 것은 제 경험상 제가 추측해 보자면 과거에 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받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고 최고위에서 직무대행 체제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한 2주인가 3주 정도 가다가 결국 갑자기 최고위원들이 줄사퇴를 이어지면서 직무대행 체제가 와해됐었거든요. 그 과정의 기류가 과연 좀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저희 현실 정치 메커니즘상 저희는 여당이고 그러면 용산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과연 이 인선이나 이 체제로 과연 내년 총선 칠 수 있겠냐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도 분명히 한 2, 3주 정도 안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그 전체적인 것을 좀 녹여가지고 아마 2주 정도 걸릴 2주 정도를 좀 예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려되는 상황은 다수의 많은 당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일단 이 김기현 체제가 당내에서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직적인 당정 관계, 그러니까 용산과 당의 관계를 약간 상명하복식으로 가져가고 있는 예스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라면 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가 남아있냐, 총선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공천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의 뭐 40명 또는 뭐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되는 인물들이 그 정도 되는 인원들이 출마를 하겠다. 그래서 용산에서 다 나올 채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어떤 지역구에 가냐도 현직을 맡고 있는 뭐 당협위원장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에서 내려꽂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또는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뭔가 공천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없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는 이 인물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칼같이 자를 수 있느냐. 소위 말해 교통정리를 할 만한 역량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이어져 온 뭐 이념 전쟁에 대해서 당이 취했던 스탠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모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자라도 못 자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그런 사람들의 뭐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나 본인의 자리를 위협받는 사람들의 원성이 더 커질 거고 이 체제로 과연 갔을 때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김기현 체제가 흔들리는 건 사실 시간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도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가 나오는 조사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일기예보를 내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여론조사 전문가조차도 이제 선거 결과가 반영돼서 여론조사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박수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예측을 하긴 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들 자체가 분명히 대통령하고 여당에 좋지 않은 상황은 분명하죠. 그런데 현실 정치상 집권 초반에 전 레임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고 당연히 권력 구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있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통령 중심제고 그러다 보면 초반부터 뭐 레임덕이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저는 늘 원칙주의자로 남고 싶은데 저희가 헌법 원칙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순간엔 전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나 이렇게 굉장히 강한 발언 마침 언론에서는 신당 창당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해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바뀌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굉장히 센 발언들을 하시는 거지. 전 이것이 뭐 본인들의 개인의 정치적인 것을 물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그게 주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저는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국민들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당이 대통령께 더 건강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내년 총선에서 정말 지면은 그때는 레임덕이 올 수 있겠죠. 우리가 또다시 여소야대 상황이 되고 또다시 이제 다음에 권력이라는 것이 다음 대선의 주자를 향해 가지고 떠나갈 거기 때문에 그때는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당의 목소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승민 최고님.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하시는 말씀 보면 거의 이제 약간 망하라고 제사 지내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죠. 박성민 전체가 아주 신났네요. 네, 아유.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는 네. 조용하더니 몇 주간 뭐 신나게 계셨으니까 오늘은 저희가 좀 신나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뭐 당을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독자적인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정치적 발언들로 보이거든요. 네. 뭐 두 분이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신당을 만드실지 또는 따로 신당을 만드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찌 됐든 당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나오는 조사들이 많을 거다 이런 주장에는 사실 약간 이건 이제 본인의 약간 희망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급락하지도 않고 빠르게 올라가지도 않는 흐름을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그 박스권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보만 보여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급락할까? 이런 생각은 또 한편으로는 들고 이제 레임덕이 시작됐다라는 그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레임덕 직전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김용태 최고 말대로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저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여권 관계자들이 얘기한 거라서 제가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두 분의 희망사항을 잘 알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다음 주에 혁신위 출범시킬 거라고 했어요. 근데 김용태 최고가 이때까지 이제 민주당 혁신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셨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민주당 혁신뿐만이 아니라 생각나는 성공한 혁신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권을 줘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현실 정치에서 그것이 어렵고 두 번째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한다면은 경선이나 이런 공천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져야 국민적인 어떤 감동이나 국민들께서 응하실 텐데 그 총선 공천은 또 공관위가 할 거고 여기 대해서 혁신위가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이 공천 문제를 손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근데 과연 혁신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대표와 아무래도 또 용산의 공천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산이 또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또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혁신위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어떠한 정말 혁신적인 정말 국민들께서 감동할 수 있는 혁신을 내놓을 수 있을까를 질문했을 때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혁신위가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김기현 체제에서 혁신위가 출범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가 세워졌을 때 사실 비대위가 혁신위 같은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수순인 건데 이제 김기현 대표를 이제
내몰지 못하니까 이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혁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면피성인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비슷한 취지인 것 같은데 김용태 최고의 말씀처럼 결국에 용산에서 이 혁신이가 던지는 혁신 아젠다에 대해서 게이트키핑을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혁신이가 굉장히 과감한 안을 내놓으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친윤 의원들이라든지 친윤 당직자들이 혁신이의 안이 뭐 발표되기 전이든 후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막거나 대통령의 뭐 뜻을 약간 구해서 막게 되는 경우,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대통령이 강조하신 것처럼 굉장히 차분한 변화, 차분한 혁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혁신이가 지금 상황에서 출범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김기현 체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출범하는 혁신이는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 라는 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방패막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제 위중교사죄로 불구속 기소했고, 뭐 이게 사실은 뭐 공직선거법,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의해서 4번째 기소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른바 이제 쪼개기 기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성민 대표는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검찰이 되게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때까지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타개책으로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이런 거죠. 이제 위증교사죄로 이제 분리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그 같이 넣었잖아요.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같이 넣었던 혐의인 건데, 이거를 또 왜 분리기소를 했냐라고 보니까 뭐 백현동이나 대장동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따로 기소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구속영장에는 왜 그걸 다 한데 모아가지고 이 사실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하면서 이 사안까지 다 넣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막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러니까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기소하고 있다,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불구속 기소를 한 시점도 되게 오묘한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 검찰에 대해서 좀 따가운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언론 플레이나 국민들 앞에 대고 했던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을 봤을 때 거의 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되면 이상한 거인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증거가 탄탄하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설명했지만 결국에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왔던 발언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추가로 보강 수사하겠다, 추가로 분리 기소하겠다, 또 뭐 관련자들 또 뭐 구속 연장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검찰이 되게 궁지에 몰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김용태 최고는 그럼 뭐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변호사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분리기소가 일단 원칙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검찰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저는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공직선거법하고 나머지 건들하고는 또 다른 분야잖아요.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는 뭐 그 당시 뭐 성남시장 기사 뭐 이분들의 어떤 증언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과 또 백현동하고 또 연결해가지고 기소하는 건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분리기소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해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는 봐요. 뭐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좀 시간 끌기용으로 이렇게 분리기소를 해가지고 뭐 증거를 더 찾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한 발 좀 떨어져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국감장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대표 관련한 사건 두고 뭐 한 건 한 건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했다, 생각한다 이런 걸 강하게 사실 발언을 좀 했어요. 발언 혹시 보셨나요? 네, 전 영상도 봤고 뭐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한 논리적 완결성을 막 지적하는 발언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견해도 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뭐 근데 그 검찰이 생각했던 구속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서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증명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에서 그러니까 송경호 지검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검찰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구속돼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판사가 결국에는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서 기각을 한 시점이라면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일종의 항변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검찰이 본인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때까지 우리는 하겠다로 보이고 법원이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부족한 점은 찾지 않고 법원을 탓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사법부를 존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검찰이 나서서 국민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다 구속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하게 항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법부 그런 재판부의 독립된 권한을 전 침해하고 유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하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결국에는 수사로 객관적인 증거로 법원에서 다퉈봐야 되는 건 거죠.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항변하는 거는 좀 정치 검찰이라는 그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생각합니다. 이것도 스파르타의 일종으로 봐야 되나요? 뭐 저는 그것보다 어제 국감장을 보는데 뭐 투덜이 스머프 아니냐 뭐 이런 발언들도 야당 위원들 말씀하시는 거 보고 국정감사장이 저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약간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로서 질의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물론 이제 답변하는 그 송경호 지검장의 태도도 저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질의하는 야당의 법사위원들도 뭔가 변호사처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감이라는 그 목적과 의미에 퇴색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아쉬운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 자체가 뭐 그러니까 여야가 아니죠. 야당과 정부 기관의 뭔가 어떤 쟁점을 두고 계속 싸우려고 파이팅하는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야당 위원들은 야당의 극성 지지층들한테 어떤 인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또 효과를 또 일으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재판 출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무에 복귀를 할 텐데 이제 당무에서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재판을 당무를 이유로 또 불출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론의 역풍도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판이라는 것이 뭐 급작스럽게 잡히는 게 아니라 상호간에 뭐 조율도 하고 가능하다면 또 한편으로는 미리 이제 사전에 예고가 되고 이번에 보니까 재판부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우리가 몇 시간 정도 재판을 진행을 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출석해라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면에서 이제 충분히 그런 미리 짜여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는 당무에도 차질이 없게끔 뭔가 조치들을 다 하고 출석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안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성실하게 출석하셔서 본인의 입장을 법원에서 밝히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민주당 당원분들이 착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당대표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앞으로 이제 한 3번씩 가실 것 같은데 당무를 잘 못하는데도 이렇게 지켜봐주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민주당 당원분들이 굉장히 그 인간적이시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미지, 과거에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가지고 계셨던 민주당의 가치들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을 하면서 다 깎아 먹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엔 중도층에 저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도 저는 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글쎄 뭐 내년 총선을 뭐 저희 당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지만 민주당도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아마 연말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18일 수요일 뉴스 바사삭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Just like a prisoner, I'll give in to all your ways. No, I won't talk too much, and I won't move, and I won't ever judge nothing you do. You got a prisoner. 서 차분하게 떨어졌다.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당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보조원에게서 서류 가방을 받아 내 앞으로 가져왔다. 거기에는 특정 기지, 학원, 조경, 고대 장소,
건축물에 대한 기부 계약이라는 문구가 모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격 이해하시는 분 계시나요? 시장은 한숨을 쉬었다. 이 위치는 1억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놀라서 눈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복잡해졌다. 여러 가지 잡다한 편지라는 단어는 그 반응을 매우 즐겼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내 귀에 바짝 기대었고 그의 목소리는 포도주처럼 깊고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옳았습니다.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냉담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주로 그의 약혼자가 그에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사는 우리 사이에 나중에 얽히게 될 미지급 빚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분명히 걱정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그의 눈에 담긴 막연한 의미를 분명히 보았다. 8년 동안 함께 살고 죽었습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제 시간까지. 관대한 방법을 썼지만 이 얼굴은 나에게도 8년을 사준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웃으며 받아들였다. 손끝이 파이 가방에 닿았을 때 고개를 들고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대하신 추 선생님, 저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미래의 아내에게 이 선물이 정말 현실적이기를 바랍니다. 국제적인. 잠깐만요. 가수를 너무 많이 마셔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가 결혼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부는 신부가 아니다. 그녀는 그를 가리키더니 나를 가리켰다. 두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비록 헤어졌지만 여전히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어 최종 사인을 내줬습니다. 그녀를 힐끗 본 그의 눈.